안녕하세요. 오동평 미술반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만나서 즐겁게 왁자지껄 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 왔는데, 좀 코로나로 인해서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대면 수업을 해야 돼서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번외로, 작년 같은 경우는 성평등에 대해서 마침 또 그런 의뢰가 들어와서 그런 수업도 했었고, 또 그 전에는 석고상에 관한 얽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또 한번 했었죠.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는 우리나라 작가에 대해서, 특히나 우리 동네 평생교육학교가 장애인들의 학교이니만큼 장애를 가지신 분 중에 가장 이렇게 뛰어나다고 할까? 가장 많이 알려지신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그분의 일생이나 그다음에 그분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차보영님, 임진수님, 홍범정님, 이시열님, 강여희님 잘 봐주세요. 오늘은 운보, 김, 창, 화백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운보 김기창님이 워낙 유명하시잖아요.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 또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그리고 아시지만 또 제가 아는 부분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분에 대해서 오늘 수업을 해보기로 합니다. 이 운보 김기창님은요 1913년생이시죠. 그리고 서울에서 태어나셨는데, 제가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대학교 1학년 때 책으로 읽었었어요. 책을 읽었을 때는 제 기억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서울 출생이 아니고 지금 이북 출신으로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출신이시더라고요. 이분은 아버지가 총독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광산업을 하셨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이분은 선천적으로 장애가 있으신 게 아니고요. 그 보통학교 들어가던 그 해에 8살에 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 장티푸스를 앓았어요. 장티푸스 때문에 열이 이제 엄청나게 나는 병이니까 장티푸스로 열이 났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외할머니가 인삼을, 애가 아프니까 인삼을 다져서 준 거예요. 인삼물을 먹고 나니까 그 열이 더 올라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이제 그 청각마비가 온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열이 많은 사람은 인삼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보편화돼 있어. 그런 보편적인 상식이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돼 있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몸에 좋으니까, 애가 아파서 어떻게든 뭔가를 해주고 싶은 생각에 외할머니가 그걸 다려주신 게 이 김기창 화백이 이제 귀가 안 들리게 된 그 계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이제 세상하고 거의 이제 단절된 세상을 살고요. 아팠다가 아프니까 휴학했다가 복학했다가를 이제 반복하면서 굉장히 늦은 나이에 보통학교를 겨우 졸업을 해요. 보통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보통학교 다닐 때도 아무래도 이제 들리지 않으니까 말하는 법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청각 장애인이 된 거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도 선생님이 뭐 설명을 하거나 그러면 틀리지 않으니까 혼자 앉아서 교과서에다가 이제 끄적끄적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아버지는 몸집이 좀 크고 그래서 이 아들을 목수를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목수를 시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걸 캐치하고 이 아들을 그 당시 유명하신 김은호 선생님이라고 그분 그 휘하에 그분이 그 운영하는 그 낙청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그 화숙이라고 그래요. 낙청원이라는 그 화숙에다가 입문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람이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6개월 만에 조선미술대회에 나가가지고 입선을 하거든요. 그만큼 이렇게 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고서 그 이듬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그 청각 장애인이 된 것만큼이나 그 어머니가 그 돌아가신 걸로 이제 충격을 받고 많이 이제 그랬죠. 근데 이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배우셨는데 진명여고 1회 졸업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이 배우셔서 아마 아들을 아버지가 그 목소리를 시키고자 하는 것도 그걸 캐치를 해서 아들의 그 앞길을 열어주려고 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나의 사랑과 예술? 아마 나의 사랑과 예술일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예술인가? 그런 제목으로 그 김기창 씨가 써놓은 그 책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자기 인생에 정말 그 중요한 세 사람의 여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분이 한 분이 외할머니고, 한 분이 어머니고, 한 분이 자기 아내. 근데 나중에 제가 그분이 더 사신 거를 이렇게 보면 세 사람이 아니고 네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중에 딸이 하나 그러니까 일남 삼녀를 가졌는데 그 중에 또 딸이 종교적인 영향을 끼친 또 그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그분 인생에 여인 네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많이 좌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이제 그림에 소질이 있고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당시가 일제 강점기였잖아요. 결국 이 사람도 일본의 그 군국주의를 찬양하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김은호 씨가 옛날 보면은 그 친일 작가로 아주 유명한데, 결국은 자기 이제 스승이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이 갔던 길을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이제 이 사람이 김기철 씨가 거기에 입선을 하게 되고 또 다른 대회에서 특선하고 하면서 특선을 4번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추천 작가가 되거든요. 추천 작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그 파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출세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냥 이름 없이 이렇게 안에 초야에 묻혀서 그림 그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근데 아무래도 그 일본인들이 그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거, 그리고 그림으로서 이제 출세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5점을 남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친일 화가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을 그림에서도 또 그림을 잘 그렸지만 평가절하를 한 사람도 많죠. 그것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제 원래는 그래서 그 김은호 씨한테 보낼 때 아호를 엄마가 운보가 아닌 여기에다가 포라고 운포라고 원래는 아호를 지어줬는데,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요거를 떼버린 거죠. 요거를 벗겨내고 운보라고 끝까지 이제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로 저거를 큰 입구 몸을 빼버리고 보자로. 그래서 이제 운포라고도 하지만 이제 운보 선생님이라고 하죠. 운보 김기창 하면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분 워낙 작품도 좋고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하셔서 진짜 어떤 작가로서는 대단하신 분이죠. 친일 경력이 있는 것 때문에 인생의 오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어쨌거나 그래도
청각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이렇게 거장이 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분을 소개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광고 그러니까 이때 일본 일제 강점기 때는 아무래도 일본에서 일본인들한테 배운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일본풍의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해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 일본화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해방이 45년인데 46년에 지금이 아니죠. 그 와이프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도 그림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향이라는 분인데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거는 김기창님의 화집이고 이거는 그분 부인의 강래현이라는 분이에요. 이거는 우향 이제 우향이라고 부르는데 우향 선생님하고 46년에 이분도 그림을 잘 그리셔서 일본에서 그 미술 학교를 다니던 중에 입상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총독부상인가 하여튼 큰 상을 받으려고 한국으로 왔을 때 김기창 씨하고 만나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연애를 했는데 3년 동안 피땀으로 연애하고 이분이 박래현 씨가 청혼을 해가지고 두 분이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한 이듬해부터 우향 운보전 해가지고 17회 동안이나 계속 작품 활동을 하는데요. 이분도 이제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화 풍이 아주 강했죠. 그렇지만 이분도 일본 그 식민지에서 벗어난 이후로는 운보 선생님하고 마찬가지로 그 일본화 어떤 일본풍의 그런 거를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탈피하는 것까지 좋은데 두 사람이 서로 이제 같이 살고 뭐 같이 그림도 그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서로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그 작품 전시회를 하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두 사람 그림이 너무 닮아간다. 시도도 비슷하잖아요. 일본풍을 벗어서 이제 한국화를 같은 그런 거를 그리려고 하는데 뭔가 그 일상적인 풍속도를 그리고자 하지만 옛날에 무슨 단원 선생님의 그런 그림도 아닌 그 나만의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일상의 풍속도지만은 뭔가 공간을 분할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서양화풍으로 그걸 이렇게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어떤 그 시점이 많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시대의 작품을 보면 좀 두 사람 그림이 제가 봐도 비슷한 게 많아요. 뭔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탈피하려고 어쨌든 노력을 했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고 살다가 이제 60년에 6.25 동란 한국전쟁이 발발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 우향 선생님이 군산 출신이어가지고요. 군산으로 처가 있는 데로 피난을 가죠. 그 피난 가서 되게 대작을 하나 그리는데요. 하나가 아니고 30편?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의 일생을 그 30편 그 연작을 이렇게 쭉 완성을 해요. 근데 이 연작을 완성할 때도 원래 이분이 어머니가 감리교회 신자였어요. 어머니가 감리교회 신자였는데 김은호 선생님한테 보내면서 그 김은호 선생님이 장로회 소속이라서 그 엄마가 감리교를 안 가고 장로회로 교회를 바꿨어요. 그래서 은보 선생님도 계속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데 엄청 이게 신앙심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 어느 선교사가 은보 선생님한테 당신도 뭔가 그 성화를 좀 제작해보면 할 준비를 하면 어떻겠느냐, 성화를 남길 그런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이걸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난 시절에
그 30연작을 30편의 그 되는 뭐 수태고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중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것까지 이렇게 쭉 그려진, 아마 그 교회에서 나온 성당에서인가? 제가 달력으로 그거 나온 거 제가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요, 예수님이나 뭐 어떤 상황이 다 한국이에요. 예수님이 가쓰고 돋보 있고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유명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마리아니 뭐 베드로니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식으로 그걸 이렇게 다시 해가지고서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대 그거 끝나고 나서 50년대 후반쯤에는 문자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동물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굉장히 역동적이에요. 그 말 같은 거 그린 걸 보면은,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굉장히 말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이 말이 뛰어다니는 그런 군마도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그렸는데, 제가 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지만, 여기 잠깐 보면, 이런 거, 승무나 이런 거는 그리고 탈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런 동물화를 많이 그리게 돼요. 참고로 가다가 제가 삼천포로 한번 빠지는데요.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중학교 1학년 뭐 그쯤에서 금성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 아버지가 이걸 이걸 사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겨놓으신 자료 그걸 제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나온 책이라 이 김기창 씨가 이후에 그러니까 70년대 제가 학교 다닐 때가, 그러니까 그 70년대 이후로 80년대 정도부터의 작품이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70년대 정도까지의.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요 작품 보여줬던 기억이 나요. 요걸 갖고 오셔서 그 선생님도 요거 보여주시면서, 이분이 청각 장애인이시다. 근데 정말 그 어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거를 확 끌어내서 여기에다가 그 색깔을 이렇게 얹고, 이걸 보면 너무나 강렬하게 그걸 자기 표현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가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쓴 책도 읽고,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 보여줬었던 이 작품이 항상 생각나죠. 그때 진짜 그 노란 그 달걀 같은 그런 거 찍어놨는데 거기에다가 새 모습을 이렇게 했었던 그런, 굉장히 저한테 이게 인상이 강렬했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옛날 거지만 아버지 덕으로 이거를 준비해왔습니다. 나중에 이걸 사진 찍어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좀 올려놔드릴게요. 그리고 60년대 이후에는 이분이 추상 쪽으로 이제 많이 기울었어요. 네, 그 두 분이서 이제 뭐 서양을 다른 나라도 돌아다니기도 하고 하면서 추상으로 완전히 돌아서더니 또 알지 못하는 막 그림, 그 마음속에 있는 거 막 덕지덕지 표현하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추상도 그렸지만 추상이 아닌 작품을 또다시 그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70년대 중반에 와서는 이제 민화에 끌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원래 동양 같은 전공이잖아요. 민화에 끌려가지고 민화를 보면서 우리나라 민화를 그대로 그린 게 아니고 그 민화를 약간 변형해서, 이분 말이 뭐냐면 변형해서 이거 그렸는데, 그러니까 일반 사람 그분이 이때 그렸던 그림을 바보산수라고 그래요. 그 그림을 보면 그림이 굉장히 재밌어요. 초등학생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바보산수라고 하는데 이분 하시는 얘기는 천재가 바보가 곧 그 천재의 바보는 천재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보산수라는 그 산수화를 그렸는데 산수화를 보면 그 이중섭 씨도 보면 그 작품들에 애기들이 그 막 이렇게 애들 이렇게 노는 거 그런 거 보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고 아이들이 막 이렇게 아이들 그림을 보면 그러거든요. 분명 이렇게 있으면 여기 뒤에서 그러면 뒤통수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뒤로 젖혀진 것처럼 얼굴이 보이고 뒷모습이 있는 뭐 그런 형태를 아이들이 그리는데 그런 이중섭 씨가 그런 것처럼 이 김기창 씨도 그 당시에 그 바보산수를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아이들이 그린 것처럼 그런 그 되게 선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산수를 그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나서 76년에 이제 그 우양 선생님이 부인이신 우양 선생님이 돌아가시죠. 굉장히 젊은 나이에 57, 6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같이 이제 작품 활동을 계속했고 처음에는 이제 서양어를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판화 작업을 많이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양 선생님은 판화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싫고 해서 이제 세계 여행을 이렇게 또 다니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80년에 들어서는 이제 보통 앞에다 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산에다가 초록색 물감을 확 풀어서 쏟는 그런 청록산수를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 청록산수가 너무 호평을 받아서 청록산수를 굉장히 여러 점을 남겨요. 근데 그마다 굉장히 보면 아주 마음이 시원해진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청록산수를 이분은 굉장히 청록산수로 유명하시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청록산수의 연작을 계속 하다가 90년대 후반 정도 되니까 이제 굉장히 연로하시죠. 80이 넘으셨는데 80 정도 되시는데 그분이 이제 뭘 하시냐면요. 점과 선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큰 대걸레에다가 그 봉걸레 거기에다가 물감을 묻혀가지고 그 먹물을 묻혀서 점 찍고 막 선 긋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작업을 또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가 이분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가지고 한 5, 6년 정도 병상에 계시다가 2001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네. 이분은 이제 중요한 게요. 1984년에 충북 청원에 지금은 청주시인데 운보의 집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운보의 집을 개관을 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작품 그리고 자기 그 부인 우양 선생님의 작품 그리고 도자기 공방 또 우양 선생님이 그 도자기 하셨었거든요. 그 도자기 공방 그리고 그 작업실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내내 작업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이 청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에게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신 분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10,000원짜리 지폐에 10,000원짜리 지폐에 누가 있죠? 세종대왕 있죠? 맞나요? 세종대왕 아마 세종대왕 그 그림을 그 어진이라고 그러죠. 세종대왕 어진을 이분이 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김은홍 화백이 그 김기창 선생님의 은사이신 그 김은홍 선생님이 원래 그 옛날에 논계 사당에 있는 논계 그리고 뭐 그런 인물화를 많이 그렸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시대에 박정희 정부가 그 민족 정기 함양 정책으로 뭐 옛날에 위인들의 그 얼굴들을 이제 그 초상화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저기를 한 거죠. 이제 뭐 작가에게 맡겨가지고 작가의 뭐 상상력이나 아니면 그 뭐 가족들 뭐 총동원해서 그런 사진들을 뭐 합성하거나 뭐 해가지고서 이게 그리게끔 했었는데 그 김은호 선생님이 그래서 논계 그림이랄지 뭐 또 하여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순신 장군 얼굴이나 막 이런 것도 많이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사설을 받았던 이 김기창 씨도
거기에 이제 동참을 해서 그 이후로 뭐 세종대왕, 뭐 일진문덕이나 조원 선생이랄지 신순경, 뭐 그런 인물들을 그렸어요. 많이 그렸어요. 근데 지금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 같은 경우는 김은호 씨가 처음에 그렸는데 거기에 이제 뭐 머리 가채를 잘못 두르고 뭐 어쩌고 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견본으로 해서 다른 분이 그린 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이분들 손에서 그런 게 다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 친일이라는 그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도 아주 많아요. 친일하신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친일파죠. 친일 내력이 있는 사람의 그림을 왜 그때까지 지금까지 쓰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후손들한테 그걸 그 저작권처럼 그 비용이 계속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였다고 하면 저도 어쩔 줄 모르죠. 근데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생각하면 사실은 제가 독립운동을 했을 것도 같아요. 그렇지만 끝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서대문 형무소를 가봤더니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 고문 도구 같은 걸 보니까, 아니 저 손톱 밑에 잠깐만 찔려도 아픈데 거기를 꼭 찔러서 고문을 하거나 그러면 변절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싶고요. 와, 나는 이걸 독립운동이라는 거를 어떤 그 젊었을 때 기계로 시작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끝까지 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런 논쟁이 있거나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러시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사람을 다 그렇게 하고 살았어, 막 그러면서 친일한 게 뭐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저도 뭐 친일을 했을지도 모르고 그 당시에 뭐 살았었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 일제 협조를 하고 이랬던 사람들은 사실 청산이 돼야 맞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라면 정말 저도 자신은 없지만 어쨌든 서정주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전에 그 암살이라는 영화에서 그 이정재가 그 대사를 하던데,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왜 그랬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줄 누구나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목숨을 다 바쳐서 나라를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렇게 살았다고 그러면 그냥 그래,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친일해서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청산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게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다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